이 소설은 열심히 살수록 왜 인생은 더 꼬이는가라는 아픈 질문을 하며 기재한 내용입니다. 감상해주세요. 강석호는 자신의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을 응시하며 묵직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전무라는 직함으로 퇴임하던 날 수많은 후배가 그의 앞날에 축복의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그는 평생 확신이라는 연료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세운 전략은 언제나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그가 지시한 숫자는 마법처럼 현실의 매출로 치환되었다. 퇴임 후 그가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를 걸고 시작한 전통주 구독 서비스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승률을 계산해둔 체스판과 같았다. 사업 초기의 지표는 고무적이었다. 신규 가입자 수가 매일 아침 보고서의 상단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는 그가 엄선한 전통주의 병 모양과 패키지 디자인을 칭찬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석호는 매일 사무실의 모니터를 확인하며 자신의 직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온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넣어 물의 온도를 가늠해 보았다. 뜨거웠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이 열기가 조만간 임계점에 도달하여 거대한 비등을 일으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 열기에 취해 마케팅 비용을 2배로 늘렸고 더 화려한 포장재를 주문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정보가 반드시 물이 끓는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가 확인한 열기는 본질적인 시장의 수요가 아니라 그가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광고비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마찰열이었다. 소비자들은 그가 제안한 가치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공짜에 가까운 체험권과 유명인의 추천이라는 껍데기에 반응하고 있었다. 냄비 아래의 불꽃은 너무나 미약했으나 석호는 솥 안의 물이 이미 뜨거워졌다는 사실 하나에 매몰되어 불의 색이나 솥의 두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증명하는 참의 정보를 붙들고 다가올 거대한 성공의 신기루를 향해 더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 사업이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기이한 정체가 시작되었다. 신규 가입자의 유입은 여전했지만 첫 달 체험이 끝난 뒤 정기 구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 석호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이 빚은 술이라는 첫 번째 명제와 집 앞까지 배송되는 편리함이라는 두 번째 명제가 결합했을 때 지속적인 구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수학적 귀결이어야 했다. 그는 밤새도록 엑셀 시트를 분석하며 자신의 논리 구조 중 어디에 균열이 생겼는지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논리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다. 그는 이것을 참의 딜레마라고 이름 붙였다. 명제가 참인데 왜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는가? 석호는 소비자들이 아직 이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 물이 끓지 않는 이유는 수온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수온이 부족한 이유는 가열하는 시간이 짧거나 여론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전통주의 종류를 늘리고 배송 주기를 더 촘촘하게 제한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그는 더 치밀한 알고리즘을 도입했고 추천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 틀렸을 가능성은 단 1%도 고려하지 않았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자신의 기획안을 수없이 읽어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가 견고했고 인과관계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문장들 사이에는 실제 사람들의 숨결이 빠져 있었다. 소비자들은 전통주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 그 술이 식탁 위에 올랐을 때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원했다. 석호가 구축한 차가운 논리의 성벽은 소비자들의 따뜻한 감성적 욕구와 충돌하며 보이지 않는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손에 닿는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며
왜 물이 비등점에 도달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아집이라는 방패로 막아내고 있었다. 정체가 계속되자 석호는 조직의 규모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물이 끓지 않는 것은 불꽃의 면적이 좁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업계에서 실력이 검증된 젊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 높은 연봉과 퇴직 전무로서의 카리스마를 내세워 그는 화려한 팀을 꾸렸다. 마케팅 본부장, 전략기획실장, 고객경험팀장까지. 그는 그들에게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며 명령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물을 끓게 만들어라. 수호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화력이다. 사무실은 활기로 넘쳐났다. 회의실 유리창은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고 밤늦도록 조명이 꺼지지 않았다. 석호는 직원들의 열정이 곧 성공의 불꽃이라고 믿었다. 그는 손을 넣어 물의 온도를 확인할 사람들을 100명이나 구한 셈이었다. 한 사람의 손으로는 부족하니 100명의 손을 넣어 물이 뜨겁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열기를 밖으로 소문내면 결국 물은 끓게 될 것이라는 기묘한 논리에 사로잡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높은 월급을 주며 그들이 자신의 논리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석호의 눈치를 보며 그가 듣고 싶어하는 보고서만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인건비와 임대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매출 곡선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인력이 늘어날수록 결정의 속도는 느려졌고 소통의 불일치로 인한 잡음만이 커졌다. 석호는 물이 끓지 않자 아직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더 많은 경력직을 찾았다.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솥 아래에 아무리 많은 장작을 넣어도 열은 밖으로 새어나갈 뿐이었다. 그는 본질적인 방법의 문제를 외면한 채 규모의 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로 숨어버렸다.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솥 안의 물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고 석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내 헤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헤란은 석호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의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자 안식처였다. 여보, 이제 그만 멈추고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대규모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공방처럼 소박하게 시작해보는 건. 헤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보다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까지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내 논리는 완벽해. 지금은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진통일 뿐이야. 그에게 사업의 수정은 단순한 전략 변경이 아니라 자신의 30년 사회적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평생 정답만을 골라온 사람이어야 했다. 만약 지금의 방법이 틀렸음을 인정한다면 그가 유통업계에서 쌓아온 그 모든 전설적인 기록도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아집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조차 적대적인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외로워졌지만 그 외로움을 도끼 어린 확신으로 채웠다. 서재에 틀어박혀 그는 다시 자신의 기획안을 탐독했다. 물 끓이기가 목표일 때 수온을 올려야 한다 참. 손을 넣었더니 수온이 올랐다 참. 이 두 개의 명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사람들은 원래 위대한 혁신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니까. 석호는 이제 자신의 실패를 시대의 불운이나 대중의 무지로 치부하기 시작했다. 가장 논리적이라고 자부하던 남자가 가장 감정적인 방어기제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찬사만을 골라 들었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었다. 끓지 않는 솥을 붙잡고 그는 점점 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방법이 오답일 수도 있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기엔 그가 쌓아 올린 자존심의 탑이 너무나 높고 견고했다. 투입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한때 그를 상황처럼 모시던 투자자들이
태도를 돌변했다. 그들은 지표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자금 회수를 압박했다. 석호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가 군단이 매일 보고하던 장밋빛 데이터들을 들이밀었지만 투자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무님, 이 데이터들은 모두 마케팅비로 펌프질한 가짜들입니다. 실제 충성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석호는 그제야 자신이 채용한 본부장과 팀장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들이 내놓은 진실은 처참했다. 직원들은 석호의 불같은 성미와 아집에 맞서기보다 그가 기뻐할 만한 지표들만 골라보고 하는 길을 택했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는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끓기 위한 열이 아니라 증발하기 직전의 비명이었다는 사실은 은폐되었다. 석호는 자신이 구축한 조직이 거대한 연극 무대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솥 아래 장작을 넣으라고 명령했지만 직원들은 솥바닥에 그 흐름만 묻히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100명이나 구해서 월급을 주었지만 그들은 물을 끓이는데 관심이 없었다. 오직 석호라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솥 안은 여전히 미지근한데 솥 밖의 공기는 이미 빙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석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그 배신의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왜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그의 사자 후에 돌아온 것은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진실은 이미 여러 번 그의 문을 두드렸으나 석호 스스로가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참의 명제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는지 목도하고 있었다. 끓지 않는 물속에 손을 넣고 있던 것은 직원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강석호 자신이었다. 위기는 한꺼번에 몰려왔다. 가장 믿었던 신복인 마케팅 본부장이 핵심 개발팀과 영어, 인력 절반을 데리고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석호의 사업 모델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저렴한 가격의 실속형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다. 석호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은 직원들은 동요했고 사무실 집기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강석호라는 이름의 유통 전설은 하루아침에 노역에 사로잡힌 실패한 창업자로 전락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차가운 빌딩 숲을 응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석호는 지독한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자존심도 증명해야 할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폐허가 된 사무실 바닥에 앉아 자신의 기획서를 찢어발겼다. 방법이 틀렸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을 인정하는데 1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자산이 소모되었다. 그는 자신이 끓이려 했던 물이 왜 끓지 않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물을 끓이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넣어 수온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다. 수온이 올라가는 감각에 취해 정작 불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물의 양은 적당한지 살피지 않았다. 본부장의 배신은 뼈 아팠으나 그것은 석호에게 강제 종료라는 선물을 주었다. 만약 그 배신이 없었다면 그는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는 찢어진 기획서 조각들을 모으며 생각했다. 그래, 목표는 틀리지 않았어. 전통주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그 초심은 참이었어. 다만 내 오만이 그 목표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야. 그는 처음으로 아내 혜란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여보, 내가 틀렸어. 미안해. 그 사과와 함께 그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아집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었다. 석호는 재기를 위해 화려한 오피스 빌딩이 아닌 교회의 작은 창고를 빌렸다. 이제 그에게는 수백 명의 직원도
수십억의 투자금도 없었다. 대신 그는 직접 양조장을 찾아다니며 명인들의 손을 잡았다. 대규모 구독 모델이라는 시스템을 버리고 진정으로 술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한 프리미엄 큐레이션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마셔본 술의 맛과 그 술에 담긴 이야기를 손편지로 적어 고객들에게 보냈다. 방법을 바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해도 끓지 않던 시장의 반응이 그가 혼자 발로 뛰기 시작하자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그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그가 보내준 편지 한 장의 진심에 반응했다. 그는 이제 손을 넣어 수온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들의 식탁에서 어떤 웃음소리가 들리는지, 그들의 삶에 자신의 술이 어떤 위로가 되는지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솥의 크기를 줄였고 불의 세기를 섬세하게 조절했다. 대량 생산의 논리가 아닌 한 방울 한 방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장인의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다. 어느 날 한 고객으로부터 장문의 메일이 왔다. 전무님이 보내주신 술 덕분에 오랜만에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이 이렇게 따뜻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석호는 그 메일을 읽으며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치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그였다면 매출액부터 계산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고객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물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증발하는 물이 아니라 깊은 맛을 우려내는 진한 육수와 같은 비등이었다. 석호는 마침내 깨달았다. 물이 안 끓는다면 불의 세기를 올릴 것이 아니라 솥바닥의 그 흐름을 먼저 닫고 가열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그의 새로운 도전은 2년 만에 탄탄한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 매출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보다 적었지만 수익 구조는 훨씬 건강했고 무엇보다 석호 자신의 마음이 평온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가끔 자신을 찾아오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가감없이 들려주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용기라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닮은 아집에 사로잡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주변의 모든 진실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석호는 자신의 찢어진 옛 기획서를 보여주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지혜는 목표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수정하는 유연함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늦가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삶의 온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 셈이었다. 저녁 무렵 해랑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석호는 은은하게 퍼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이라는 솥 안의 물은 이제 아주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너무 뜨거워 넘치지도 너무 차가워 식지도 않는 누군가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온도. 그는 더 이상 끓지 않는 물을 원망하며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 대신 그 물로 차를 우려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현재의 충만함을 만끽한다. 석호는 마침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자신만의 비등점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물결 속에서 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그의 재혼 생활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유연함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알콩달콩하고 단단해졌다. 결국 인생은 물을 끓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 따뜻한 물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을 강석호는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